네, 정은정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는요. 오늘 나이 이야기 많이 하게 되네요. 예, 나이는 숫자일 뿐 음. 임금 피크제 도입 무효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판결이 나왔어요. 네. 예. 어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삼아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이 임금 피크제는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를 제기한 A 씨는 1991년 한 연구원에 입사를 해서 2014년까지 일을 했는데요. 2011년부터 3년간 임금 피크제 적용을 받았습니다. 네. A 씨는 이 기간 동안 직급과 역량 등급이 강등된 수준으로 낮은 기본급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정상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한 뒤에 55세 이상 직원들의 월 급여가 평가 등급에 따라 93만 원에서 283만 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었대요. 네. 이전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았더라도 예외는 없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번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 지었는데요. 재판부는 임금 피크제 적용 전후로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 피크제는 연령 차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노조와의 협의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취업 규칙의 내용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면 그 취업 규칙은 무효라는 판결인데요. 네. 노동계는 당연히 환영을 하고 있고요. 재계는 경영에 부담을 내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취지가 임금 삭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대신에 신규 고용을 창출하거나 고령층 고용을 늘리는 거였잖아요. 네. 이건 잘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만 깎아놓고 추가 고용이 없었다는 지적은 그동안 많이 받아왔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이 기업들 우려가 썩 와닿진 않네요. 예. 어제 정경련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네.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이런 취지로 또 이제 뭐 입장 내놨다라는 뉴스를 본 바가 있는데 임금 피크제를 해서 그러면 남는 재원으로 젊은 층 일자리를 늘린다. 근데 네.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네. 핵심은 그거죠. 바로 그 문제죠, 네.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법원의 판결은 이것이 이제 한번 이렇게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보편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네. 해당 사업장 요 사례에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례로까지 이게 이제 확대 적용이 될 수 있는 이걸 좀 이제 초점을 두고 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끝내 오고만 고금리 시대입니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작년 8월 0.5%에서 약 9개월 만에 1.75%로 급등을 했는데요. 대출 금리도 그만큼 올라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17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이 가계 대출이 거의 뭐 1,752조 7천억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고정금리가 아니라 77%가 변동금리 대출이어서 금리 인상분이 바로바로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자 걱정으로 불안해하고 계실 텐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네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한동안 경제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고요. 더 올린다는 얘기죠. 네, 연말이면 기준금리가 연 2.25%에서 2.5%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오호. 예, 올해 예정된 4번의 금통위에서 최소 2번은 더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출자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은행에서 6%대를 이렇게 대출금리가 시중은행에서 올랐거든요. 그런데 올해 연말이면 13년 만에 7%대를 넘어설 전망인데요. 네. 문제는 은행 이자가 이렇게 오르면 제2, 제3 금융권의 이자는 더 급격하게 오를 거라는 거죠. 은행 문턱이 높아서 카드론을 받거나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이 취약계층은 이자 상환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여기에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장만한 이들도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신용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금융당국이 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반면 기준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도 상향 조정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예적금을 넣어서 이자를 불릴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돈 갚는 일에 발을 동동 구를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물론이죠. 예, 특히 뭐 자영업자나 뭐 그리고 청년 계층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금융당국의 대책은 있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참 그렇다고 지금 기준금리 올리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지금 인플레 문제가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미국과의 금리 차가 이제 많이 나버리면 또 네.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뭐 이제 금리를 올리느냐 올리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그 나타날 수 있는 금융 서민들을 어떤 식으로 다시 정책적으로 네. 구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이것들을 좀 이제 그 방법을 찾는 게 가장 합리적인 접근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상대적으로 좀 싼 이자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든지 뭐 이런 어떤 정책 수단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정부가 어떻게 할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로 가볼까요? 예, 잃어버린 총알을 찾아서 군대에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물건이 바로 이 총알인데요. 예, 네. 예비역들은 다 경험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사격 훈련 마치고 탄피 개수가 발사 횟수랑 하나만 어긋나도 난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탄피 하나만 없어져도 이렇게 큰일인데 총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어제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벌어졌는데요. 어제 MBC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경비하는 101 경비단 소속 경찰이 38구경 권총에 쓰이는 실탄 6발을 분실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 잃어버렸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곳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물론 군인과 취재진 그리고 외부의 공사 인력까지 통행이 매우 잦은 곳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누군가 주워간 거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경비단은 경찰관의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현재 CCTV 등을 통해서 당시 현장 오간 사람들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 2017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을 지키던 청와대 경호원이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분실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당시 이 경호원이 식당에서 잠시 화장실을 갔다가 권총집을 풀어놨고 이걸 깜빡하고 그냥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근데 그때 24시간 근무 교대로 피로가 누적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그땐 이틀 만에 찾았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찾은 지 집무실 이전하고 8일 만에 잃어버렸는데 어제서야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대통령실 경비 인원의 피로가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101 경비단은 4개 대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집무실이 이전이 되면서 1개 대대는 청와대에 남았고 3개 대대만 용산으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일의 하중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업무량을 단순 계산하면은 33%가 늘어난 거거든요. 총알 찾는 일이 제일 급하겠지만 대통령실 사람들 과로 문제도 조치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래도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있죠. 그렇죠.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큰일 나는 일이죠. 그 총알집 자체를 잃어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정은정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